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이유로 다음 달 12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북한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대심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 회계 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의 결과를 넘길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우리 돈으로 약 5,8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온 건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개선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구민기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오늘 새벽 통과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저녁 10시부터 오늘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정기상여금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4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금액과 7%인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각각 종전보다 10만 원씩 추가돼 177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되는 셈입니다. 개정 전보다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으로 계산이 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 기자, 그래도 나름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연봉 2,400만 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 규칙을 바꿀 때 사업주가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고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구민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최저임금안이 통과가 됐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노위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 금액과 복리후생비 7% 초과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주가 2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 기자,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거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통과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노동계 입장에서 강하게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는데요. 이 대표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를 급조된 법안이라고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또 산입범위 외에 복리후생비, 교통비와 또 숙식비 같은 임금 위의 성격을 갖는 임금도 다 포함시키는 계약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민주노총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노동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완화가 추진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서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는데 하지만 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기업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요.
올해 1분기 최고소득 가구와 이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이 사상 최대인 6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한 달에 128만 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 이렇게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기대와는 달리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를 키운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의 고용 기피로 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인 반면 대기업 소속 고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만 높였다, 이런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서 나온 이런 부정적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가 이 서민들 주머니를 채워 소비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게 나타나면서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28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할 2차 감리위원회가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차 감리위는 재판 형식인 대심제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2차 감리위원회는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7시 30분부터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 8명이 속속 도착했는데요. 9시 20분께 대심제 한쪽 당사자인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먼저 입장했고 20분 뒤에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회사 측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감리위가 열리는 1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감리위는 오전 8시 감리위원들이 먼저 모여서 대심제 진행 방식을 논의했고요. 양측이 모두 입장한 뒤인 10시 이후에 정식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 2차 감리위는 재판 형식처럼 대심제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금융감독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박 기자, 오늘 2차 감리위원회 쟁점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핵심 쟁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서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는지 여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2,9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고의적인 분식 회계라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공동 투자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때문에 지배력을 이룰 수 있어서 관계회사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차 감리위원회가 끝나고 바이오젠이 다음 달 29일까지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바이오로직스 측에 밝힌 만큼 이 부분이 바이오로직스 측에 얼마만큼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관건입니다. 네, 그럼 최종 제재 수위는 언제 결정이 나오죠? 네, 금융당국은 빠르면 오늘 감리위에서, 늦으면 31일 정례 감리위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감리위원회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서 제재 안건이 확정됩니다. 금융위는 오후 2시에 열려서 새벽에야 끝난 1차 감리위원회와는 다르게 2차 감리위원회는 회의 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긴 만큼 저녁 전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후 기습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오늘 오전 미국과 대화 의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요. 하룻밤 만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갑작스럽게 정상회담을 취소했어요.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측에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 회담 취소를 알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측의 발언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으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미국이 가진 핵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거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이를 절대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신께 기도한다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악관에서 필요하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더 강화된 군이 준비돼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해달라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지도 여전히 내비쳤습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시차를 감안하면 북한이 상당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네. 반응을 내놨는데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북미 정상 취소에 대한 담화를 내놓은 셈이 됐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일부상은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화해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좀 빠른 반응입니다. 미국 측에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다가 강경한 반응이 돌아오자 바로 다시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공을 던진 지 하룻밤 만에 다시 미국의 반응에 세계의 시각이 쏠리게 됐습니다. 네. 이 기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소를 거론하시기가 상당히 애매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문이죠. 네. 북한은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과 부속 시설들을 폐기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핵 전문가의 참여는 빠졌지만 한국과 미국도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의 공동 취재단이 이번 폐기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북한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번 핵실험장 폭파의 의미가 좀 크게 퇴색됐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반응이 중요하게 됐는데 완전히 판이 깨진 걸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이 북한에 보낸 편지가 애초에 그렇게 강경한 어조는 아니었거든요. 네. 뭐 대화를 원한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고려하면 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의도를 한라인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외교적 중재 수완을 발휘해 다시 양측을 대화 자리에 앉도록 만드는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대화 지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게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여는 등 긴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이할라 기자. 네, 이할라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레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혹스럽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영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부터 약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정상 간의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기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도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오늘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는데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간밤 뉴욕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일부 영향을 받았지만 상당폭 되돌려졌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과거에도 북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영향이 단기에 그쳤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2,440선으로 후퇴했고 남북경제협력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은 제한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마케팅실의 조영현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와 장소까지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불과 20일을 남기고 무산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서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건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전격 취소로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장중 한때 코스피는 0.86%, 21포인트 하락하게 됐고요. 코스닥은 1.63%, 장중에 거의 14포인트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보았듯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중 낙폭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한국 증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약과 IT 업종이 상승세로 주가 지수를 지지하고 있고요. 북한 관련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비금속이나 건설, 기계 등이 여전히 약세이긴 하지만 장중 낙폭은 상당히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왜 이렇게 전개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북미 회담 취소가 그동안 북한과의 해빙 무드가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투자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취소 수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진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쓰지 않길 바란다라고 급박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해라 언제든지 이렇게 구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 같은 경우도 일단 열린 마음으로 미국의 대화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적답을 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북미 회담이 다시 전격적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일종의 리스크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무게 중심은 해빙 무드 속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약 5,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애플과 삼성전자 간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 우리 돈 약 5,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것인데요.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얼마인지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네, 신 기자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이 기존 삼성전자의 손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기존의 배상액이 3억 9,900만 달러, 약 4,305억 원이었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재산정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1억 4천만 달러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믿는다며 이번 사건은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IT 매체들은 이번 판결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IT 업계 두 거대 기업의 오랜 싸움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앞으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임원의 신상 정보 공개와 함께 응시자 본인이 청탁해 합격했거나 채용비리에 가담한 공공기관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가장 만족하는 직종은 공무원이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종은 일반 회사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 조사업체 두이서베이와 함께 재직자 2,359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만족하는 편이 29%, 불만족스러운 편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직종별 만족도는 공무원이 60%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41.5%로 뒤를 이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직종은 일반 회사원으로 24%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연금 수령 날짜가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연금 저축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 2천 개 연금 저축 계좌에서 3조 9,700억 원 상당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통합연금 포털과 내보험 찾아줌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 저축의 연금 수령 개시일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나쁘다고 할 정도로 취업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이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서울 코엑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성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취업 박람회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코엑스에서는 KB굿잡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하반기 채용에 관심이 높은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로 열리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250여 개의 우수 기업이 참가하는데요. 이곳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채용 박람회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저는 학교에서 모집해서 왔는데 그 KB금융그룹뿐만 아니라 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회사들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취업 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이제 곧 다가올 하반기 채용 정보와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는 거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네, 구직자들의 기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채용관에는 어떤 부스들이 마련돼 있나요? 네, 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용관 부스 210개도 마련돼 있는데요. 제 옆에 보이는 KB 우수기업 채용관을 비롯해서 참가 기업 특성에 맞는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KB금융 계열사 부스에서는 하반기 채용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대기업 협력사와 과학기술 인재, 글로벌 인재, 스타트업 인재 등의 채용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직업체험관을 비롯해서 진로 상담과 이미지 메이킹 등의 취업 특강도 열립니다. 또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에게는 면접 지원금 1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참여 기업에게는 직원 1명을 채용할 때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이나 제대한 군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용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학생이나 이공계, 중장년층 그리고 제대 군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나 제대를 준비하는 군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제대 예정인 군인 장교나 사병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구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채용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서 SBS CNBC 김성현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중국 보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차량에 대해 형식 승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조치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했습니다. 형식 승인은 보조금 지급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형식 승인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 중국의 제한이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아직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 중국이 배터리 제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는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이 유례 없던 상황인 만큼 그 이후의 절차가 기대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안심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6년 만에 헌재가 다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 건데요.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제 2012년 8월이었는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 찬반 양론이 이제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었는데 변호사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9분의 헌법재판관님 중에 6분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한 분이 공석이어서 8분이 그 결정을 했었는데 반반으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그 합헌이다.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돼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 내분이었고 그 반면에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른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것이 내분이었습니다. 결국 4대 4가 된 상태에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에 네. 결국 그대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현재로는 합헌이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6, 7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어떤 지금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2년 당시 이제 4대 4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법이 유지를 그대로 하는 유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자 헌재의 결정이 그렇게 나왔는데 낙태죄 논란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지난해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한 23만 명 정도가 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그 한 230여 개 정도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이상의 어떤 그 청원이 올라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답을 한다라는 것을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무렵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현재 이와 같은 그 처벌 위주의 이 낙태 정책 자체가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보냈고 더불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정책을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실제 지금 그 올 하반기에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한 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실태 조사를 배경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역시나 양측에서 격론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그 법정안 그리고 법정 밖에서도 서로 이제 치열한 그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네. 법정 밖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바로 문 앞에서는 이 그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피켓팅이 있었고 내부에서 이제 그 청구인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명이 있긴 하지만 인간이 아직까지 완전히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은 위헌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이 되고 주무부서가 이 법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고 이 헌법에 보면은 국가의 그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법이 위헌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위헌적인 상황이 이른다라고 해서 찬반이 격렬하게 붙었는데 최종적인 결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구인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사실상 처음으로 이제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맞서서 법무부는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이 낙태죄를 놓고도 의견이 제각각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으로 최종적인 어떤 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또 법무부가 의견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나와야 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외에 이해관계되는 부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라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냅니다. 제가 예전에 변협 대변인 할 때는 변호사 단체인 변협에도 의견을 내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이 낙태에 찬성하는 의견을 처음으로 지금 냈다고 하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어떤 자기결정권이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청구인에 대해서 현재의 형법과 관련된 규정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2012년에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정부부터 이견을 조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최종적인 의사가 나오기까지는 그와 같은 내부적인 각 부처 간의 이견이 조율돼야 되지만 네.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청와대에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따라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더불어서 올 하반기에 이제 가임 여성을 비롯해서 한 만여 명에 대한 어떤 낙태죄에 대한 실황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마 어떤 의사결정이 나올 때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의견을 조율한 어떤 제3의 안이 나올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송이란 것은 대립 당사자 구조다 보니까 각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 없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법원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 의견을 다 모은 다음에 이 구인의 헌법재판관님들이 결정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 소송 구조의 특성상 어떤 정부 부처가의 이견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법무부의 여성 폄훼 논란도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 내용 때문인데요. 현재 온라인과 SNS 상에서 비판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SNS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 우물정자 법무부 장관 퇴진 이런 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배경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변론이 법무부의 변론 내용을 보면은 이른바 여성 폄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성인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해놓고 거기에 결과로서 생기는 아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낙태 폐지론의 핵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 특히 많은 여성분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만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어떤 논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상당 부분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네. 사실 낙태죄 위헌 여부 옳다 그르다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 얘기 또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헌재가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태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마치 간통죄가 폐지된 경로를 걷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한 3차례 정도 거쳐서 합헌 나오다가 그 비율이 나뉘고 작년 재작년에 그것이 이제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 역사의 뒤안간으로 사라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라든가 한 6분 정도가 이 간통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간통죄 체제는 좀 변경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6인이 탄핵의 위헌이다라고 하면 위헌이 되는 예. 그런 결과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변론을 봤을 때에 주심이 되는 헌법재판관님을 비롯해서 보면은 이 청구인 측 이게 위헌으로 결정돼야 된다라는 측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취지를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합당합니까라는 것을 한번 다시 묻는 듯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일진보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낙태 규정을 완전히 위헌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일 조금 더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이 또한 이제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당초 이제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의 반발도 뭐 일부 부처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계에서도 이제 찬반이 나뉘어 있고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 같은 경우에는 극렬히 반대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정책적인 입장 같은 경우에도 또 국가로서는 혹시나 이걸 낙태죄를 합법화했을 때에 인구 정책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로서 굉장히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지금 공개 변론을 열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8월 이번 9월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이 9분의 분들이 예전보다는 여성 그 헌법재판관님들도 늘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보다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아직까지는 그 위원회 결정이 나올지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 공개 변론 이후에도 아마 이 청구인 측과 그 법무부 측이 추가적인 어떤 그 변론 요지서나 증거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여유를 갖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논쟁 과정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100억 원대의 금품을 뿌리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제 제공된 금품 액수는 얼마인지, 누가 어떤 형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뿌린 혐의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 그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반포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낸 현대건설은 지난달 25일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금품 살포와 관련해서 100억 원대의 예산이 잡힌 내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 이 금품으로 얼마를 줬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정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액수가 얼마인지 또 어떤 형태로 선물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황 기자, 현대건설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그 일부 금품 살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액수가 부풀려져 나왔다는 입장인데요. 이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찰이 확보한 문건은 지난해 반포 1단지를 포함해 모두 5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만든 이 수주 추진 계획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재건축 수주전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계획대로 모든 자금이 집행된 건 아니고 이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품 살포 여부와 관련해선 일부 과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이 100억 원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경찰은 대형 건설사들의 그 강남 재건축 수전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현대건설 이외의 다른 건설사들도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풍선 효과일까요? 상대적으로 재개발 시장은 종전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진희 연정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여기에 이제 보유세 부담 개편에 이제 부담까지 떠하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래마저 지금 실종된 상황이고요. 이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파리 대책 이후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부의 정책을 오히려 비웃듯이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다 보면 이미 그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 때문에 재건축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계속 지속 유지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4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세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반포 현대지구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금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실제 조합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고 지역 그 조합에 따른 어떤 분담금, 그다음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마이너스 요소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반응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매수 거래가 정지되고 있는 분위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시들해지면서 서울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빨리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에 있어서는 하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수나 매도 거래가 거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발생되게 되면서 그때쯤에 일부 하락 조정세가 되면서 그동안 한 3년간 과열 양상을 띄었던 가격들이 안정세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발표되면 당분간 집값 하락세는 이제 불가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리 대책 이후에 나와야 될 정책 중에 하나 가장 큰 폭탄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보유세 부분에 대한 기준치들이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3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주요 지구의 가격 상승세를 놓고 보더라도 보유세 기준이 되는 6억, 9억이 넘는 초과분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공정가격, 시장가격이라는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이라는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 보유라든지 단기 차익을 노리려고 했던 투자 심리, 특히 갭투자라는 형태로 해서 많이 몰렸던 그런 시장 심리에서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이상한에 많이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재개발 시장이죠. 네. 이 실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남구역 같은 경우, 삼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30m 제곱 지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3.3m 제곱당 1억 3천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지난 1월 달부터의 가격을 보면 한남 3구역 26.45 빌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한 8,400만 원 정도의 거래 가격 세서가 했던 것들이 5월 달 들어서 9,200만 원으로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흑성 뉴타운 9구역 같은 경우도 1월에 한 5,300만 원 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5월 기준으로 해서 한 7,2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서 매수자가 계속 대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노량지구 같은 경우,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도 1월에 한 5천만 원 되던 것들이 지금 5월에 6,50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폭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이 가라앉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겠다라는 대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좀 특이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상대적인 규제가 덜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대 심리 중에 하나가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조합지 양도가 가능하느냐 아니냐는 부분이 가장 큰데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관리 처분 인가 전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단기 차익으로도 이 거래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도 작용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뉴타운이라고 불려주고 있는 지금 이제 한남구역이라든가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권과 도심에서의 위치적인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반포까지의 어떤 가격 시세를 기대를 하고 있고 한남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시작했던 지역 일부가 물론 평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미 1억을 호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이 전면적인 철거 후에 도시 지형을 바꾼다라는 것도 아무래도 기대감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재개발 장밋빛 미래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이 이제 전면 철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주 보상까지의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가장 안타깝게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노인층이라든가 장기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주 후의 비용이라든가 입주 시점대의 어떤 분담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가서 오르고 있는 이런 가격 시세가 결국에는 조합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분담금으로 간다라는 부분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격 상승폭이 있어서 최근 들어 어떤 3년 동안의 어떤 경기 시세를 반영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후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진희 대표와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재개발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